서울 분당구 정자동의 11월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인도를 덮고 퇴근길 사람들은 코트깃을 세운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태호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24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40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학원에서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먼저 퇴근하세요. 팀장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10년째 다니는 중견 IT 기업에서 그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호는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준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세영이는 선글라스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호 자신은 어색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학원 앞으로 향하는 동안 태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정확히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위화감이었습니다. 학원 앞에 차를 대자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10살 남자아이는 배낭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서준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요. 태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이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동그란 눈, 하얀 피부를 보면서도 태호는 한 번도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모든 차이를 지워버렸으니까요. 엄마는? 태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고객 미팅 있대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핸들을 잡은 채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이는 최근 들어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원래도 바빴지만 요즘은 유난히 더 그랬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늘었고 주말에도 갑자기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서니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세영이는 집을 항상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소파, 반듯하게 정렬된 리모컨들, 선반 위에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라면 끓여줄까? 네. 태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라면을 꺼내는 동안 그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세영이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챙겨 드세요. 세영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알림이었습니다. 태호는 메모를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그는 세영이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최근 화장을 더 진하게 했고 예전에는 쓰지 않던 향수를 뿌렸으며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징후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언제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으며 가끔 태호를 바라보는 세영이의 눈빛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물 끓어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태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어 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세영이의 가방을 봤습니다. 검은색 가죽 토트백이었는데 늘 보던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세영이의 목소리는 피곤해 들렸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걸고 거실로 들어왔는데 짙은 화장은 조금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고객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세영이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봤는데 아내의 목덜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는 어떤 향수와도 달랐습니다. 저녁은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서준이는 숙제하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세영이는 가방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고 태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세영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는데 화면 보호기에는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무겁게 울리는 박동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세영이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12년 전 맞선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태호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세영이는 그 역할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병실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던 순간 태호는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혈육이 생겼다는 것,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감격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태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영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서준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는데 잿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세영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무겁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로 움직였지만 숫자를 누르기 직전 그는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무언가는 깨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금이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도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은행나무 가지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태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영이가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것이 그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태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영이는 요양원 봉사활동에 간다고 했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회사 야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몰고 세영이를 뒤따라갔습니다. 정자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태호는 주차장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세영이, 서준이, 그리고 낯선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영이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태호가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서준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태호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고 남자는 서준이와 배드민턴을 쳤으며 세영이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엔진을 껐습니다. 차 안은 점점 추워졌지만 그는 히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서준이의 어깨를 두드렸고 세영이와 짧게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시간 후 세영이와 서준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봉사활동 어땠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할머니들이 서준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세영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연습을 해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세영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를 정말 아는가?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과연 그녀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세영이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낮은 진동이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떴고 세영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밝아졌는데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제이 팀장,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서준이도 데려와. 태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이 팀장이라는 이름이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서준이를 키웠습니다. 첫걸음을 가르쳤고 첫 말을 듣었고 처음 학교에 갈 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진짜였고 모든 사랑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파괴적인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게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졌고 태호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날 때쯤 자신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그 메시지 이후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는 결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결혼기념일 숫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태호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제이 팀장이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서준이 나 닮았지. 어릴 때 내 얼굴이랑 똑같아. 이번 주말에 3명이서 놀이공원 가자. 가족처럼. 세영아, 미안해. 10년 전 내가 떠났을 때 네가 임신한 줄 몰랐어. 태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서준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키워온 아이. 매일 밤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간호했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옷을 입는 척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먼저 출근하세요. 세영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미팅이 일찍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태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영이가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다면 자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태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녁 6시,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온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세영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팅이 취소됐어요. 세영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방에 가서 숙제 먼저 해. 태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세영이는 부엌에서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요.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세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제이 팀장이 누구예요? 칼질이 멈췄습니다. 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휴대폰 봤어요. 당신이 샤워하는 동안. 세영이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서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태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세영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답해요. 서준이가 내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짧은 대답이 태호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수많은 추억이,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주영이라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 제 남자친구였어요. 오빠 만나기 직전에 헤어졌는데 세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오빠를 만났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5살 때쯤요.
사진을 보다가 확신했어요. 주영이 어릴 때 사진이랑 너무 똑같아서 5년 동안 숨긴 거네요. 오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서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태호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돌아왔고 당신은 만나고 있었던 거군요. 내 몰래. 주영이가 3개월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우연히 마주쳤고 서준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 했어요. 자기 아들을.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태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예요. 밤마다 악몽 꿀 때 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자전거 타는 법 가르친 사람은 나예요. 알아요, 오빠. 그래서 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10년을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내 아들을. 아니, 서준이를 그 남자한테 데려가서 아빠라고 부르게 할 생각이었으면서. 그런 생각 아니었어요. 세영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영이가 알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서준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거잖아요. 태호는 세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준이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지금까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가짜고 진짜 아빠는 따로 있다고. 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서준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 싸웠어, 서준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태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크던데. 아빠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서 그래. 방에 들어가 있어. 서준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오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과는. 세영이가 태호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태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영이랑은 끝낼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이미 늦었어요. 태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자겠어요. 내일 얘기해요. 오빠. 세영이가 불렀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야 태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태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고 리뷰가 좋은 몇 군데 법률사무소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권 소송, 생물학적 부모, 양육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나면 법은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재력이 있고 안정적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서주영. 태호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네이버, 구글, 링크드인까지 뒤졌습니다. 서주영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한국지사 팀장이었습니다. 연봉은 최소 1억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자신감 넘치는 미소, 고급 양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곱슬머리, 동그란 눈,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인정하기 싫었지만 서준이는 이 남자를 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서초역 근처의 한 건물 8층에 위치한 정석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정민석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니 쉽지 않은 케이스네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제가 10년 동안 키웠다는 건 의미가 없나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도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상대방이 재력이 있고 양육 의지가 강하다면.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방법은 없나요?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결격 사유를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범죄 기록,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재정 불안정, 양육 능력 부족 등을 증명하면 유리해집니다. 조사해야겠군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 조사업체를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트루스 리서치라는 조사업체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강민주였습니다. 서주영이라는 분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과거 기록, 재정 상태, 인간관계, 특히 결혼 이력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선불이고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태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그 2주 동안 태호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세영이와는 대화를 최소화했고 서준이에게는 최대한 밝게 대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갔으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호에게는 칼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10년을 함께 했어.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빼앗을 수 없어. 2주 후 강민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태호는 당장 회사를 나와 조사업체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주영 씨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강민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는 7년 전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었고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혼 소송 기록이 있습니다. 전 부인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주영 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판결문 사본이 있습니다. 강민주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주영 씨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는데 양육비를 3년 동안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친권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친권은 전 부인에게 넘어갔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했죠. 태호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진술서, 법원 판결문, 은행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가정폭력 전과와 양육비 미지급은 친권소송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태호는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김태호 씨. 아버지의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보내지 않을 거야. 태호의 결심은 단단했고 그의 손에는 승리를 위한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받은 지 이틀 후 태호는 서주영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태호 씨,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1층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태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기회였습니다. 상대를 직접 보고 말투를 듣고 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은 차분했고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료했습니다. 정확히 6시 서주영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카페를 둘러보다가 태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호 씨죠? 앉으세요. 서주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태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만히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서주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압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세영이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얘기가 빠르네요. 저는 서준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10년 동안은 어디 계셨습니까? 서주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세영 씨가 임신한 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책임졌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지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주영 씨는 결혼하셨던 적이 있죠? 서주영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이 대화와 무슨 상관입니까?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주영은 태호를 노려봤지만 태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서준이와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아버지로서의 권리입니다. 태호가 가로막았습니다.
10년 동안 서준이를 키운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서주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김태호 씨, 당신이 아무리 10년을 키웠어도 혈연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은 생물학적 부모를 우선시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신의 전 부인과 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서주영의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양육비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서주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었죠. 그 말에 서주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턱이 경련했으며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진단서도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으셨더군요. 그런 사람이 서준이를 키우겠다고요. 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닥치세요. 서주영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봤습니다. 서주영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서주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는 자리에 남아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심장은 차분했으며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그는 이겼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정민석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친권 확인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서주영 그리고 한세영이었습니다. 소장에는 태호가 서준이의 법적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양육 사실, 경제적 안정성,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서주영의 결격 사유였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로펌이더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반격할 겁니다. 김태호 씨의 경제력, 근무 환경, 가정 상황 등을 공격할 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태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회사 재직 증명서, 서준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서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가족여행,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수원가정법원 3층 조정실에서 양측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와 정민석 변호사가 한쪽에, 서주영과 그의 변호사가 다른 쪽에 앉았고 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6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민석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김태호는 서준 군을 출생 직후부터 10년간 양육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아이 또한 신청인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서주영은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친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3년간 미지급했으며 서준 군과는 3개월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권을 주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반합니다. 서주영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서준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혈연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양육 의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정민석이 가로막았습니다. 가정폭력과 양육비 미지급이 실수입니까? 그건 상대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주영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왜 서준 군을 키우고 싶으신지. 서주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지 알았다면 처음부터 책임졌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신 딸에게는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육비를 왜 안 내셨습니까? 서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시선이 흔들렸으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실 겁니까? 그건 전 부인과 합의해야 합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정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여기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년이면 일 800만 원입니다. 지급하셨습니까? 서주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준 군의 친권 문제를 별도 문제가 아닙니다. 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딸을 버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돈도 보내지 않았으며 생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서주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서준이를 키우겠다고요? 무슨 자격으로요? 피가 섞였다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당신은 서주영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서주영은 억지로 앉았습니다. 김태호 씨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과거 양육 태도는 친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주영 씨,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십니까? 서주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 말했지만 서주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민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주영 씨의 전 부인 진술서입니다. 그녀는 서주영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른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술서가 조정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천천히 읽었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과장되었습니다. 서주영이 말했습니다. 당시 스트레스가 많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 앞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정당화됩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주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으며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어렵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4주 후입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서주영은 태호를 노려봤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복도에서 세영이가 태호를 불렀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태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빠, 제발. 서준이를 지킬 겁니다. 당신이든 서주영이든 누구도 그 아이를 빼앗을 수 없어요. 태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세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태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습니다. 정민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주영의 전 부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서준이의 심리 상담 기록을 제출하며 무엇보다 서준이 본인의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준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준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해. 서준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태호는 자신의 결심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태호는 이미 승리의 실마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점점 더 단단한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 재판 첫날 수원가정법원 대법정은 조용했습니다. 12월의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원고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석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건너편에는 서주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이는 증인석 근처에 홀로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사건은 친권 및 양육권 분쟁입니다. 먼저 원고 측 입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민석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김태호는 피양육자 서준을 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양육해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정서적 유대감, 양육 환경 모두 우수하며 아이 또한 원고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이의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가족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태호와 서준이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년의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주영은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친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36개월간 미지급했습니다. 여기 법원 판결문과 미지급 확인서가 있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읽었고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 앞에서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진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주영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권을 주는 것은. 정민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이익에 명백히 반합니다. 원고는 서준 군의 법적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서주영은 서준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민법 제814조에 따르면 친생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전을 들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양육 의지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현재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으며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주영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판사가 서주영을 받습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서주영이 일어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서준이를 처음 봤을 때 제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눈도 코도 웃는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놓쳤다는 사실이. 서주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서준이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연기였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주영의 눈에는 진실한 눈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으며 몸짓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주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박미란 씨 나오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서주영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 서주영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까? 정민석이 물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결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라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있는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제 팔을 잡아서 멍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진단서가 이것입니까? 정민석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 후 피고는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했습니까?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박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고 아이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버지 얘기를 안 합니다. 박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은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가 서준 군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박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친딸도 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서주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쥐어져 있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박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지 않아요. 병원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법원 판결문이 다 있어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박미라는 증인석에서 내려왔고 법정을 나가면서 태오를 받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의 표시였습니다. 다음 증인, 아동심리 전문가의 지은 박사님 나오세요. 40대 여성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박사님은 서준군을 상담하셨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총 5회 상담했습니다. 서준군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박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진짜 아빠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불안, 두려움, 죄책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준 군은 누구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김태호 씨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끊는다면 박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이 바뀐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애착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갈 수 있어요. 박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익숙한 환경, 신뢰하는 어른, 변하지 않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판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박사님의 전문적 의견은 무엇입니까? 서준 군은 현재 양육자인 김태호 씨와 계속 생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증인이 퇴장한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양육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준 군을 불러주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10살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여기 앉아. 무섭지? 조금. 서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 아무도 혼내지 않을 거야. 서준아,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태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주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김태호 아빠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가 저를 키워줬어요. 밤마다 책 읽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주고. 서준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요.
서주영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엄마가 진짜 아빠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랑 살고 싶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수고했어. 서준이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태호에게 달려왔습니다. 태호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서준이는 태호의 품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정민석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누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입니다. 김태호는 10년간 헌신했고 서준 군은 그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서주영의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실수가 아닙니다.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폭력은 실수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실수가 아닙니다. 무책임은 실수가 아닙니다. 태호는 서주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딸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서주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태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서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태호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서주영이 불렀습니다. 김태호 씨. 태호는 돌아봤습니다. 서주영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세영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서주영이 물었습니다. 뭘요? 서준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후회 안 합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것도 지금 싸우는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요? 서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외롭고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준이와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죠.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 진짜야. 태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너랑 함께 있으면 아빠는 힘이 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서준이는 태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태호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 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길 것이라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주는 길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 아들을 데리러 가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영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해요. 현관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없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12월 22일 선고일이었습니다. 태호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며 눈빛은 맑았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법정은 첫 재판 때와 같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결론을 향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자리에 앉아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피양육자 서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김태호로 한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시야가 흐려졌으며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친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생물학적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원고는 10년간 피양육자를 성실히 양육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과거 가정폭력 전과가 있고 친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했으며 양육 의지가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피양육자 본인이 원고와의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소견 역시 환경 변화가 아동에게 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서주영을 받습니다. 피고의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권리는 인정하나 현재 상황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동의 이익에 반합니다. 따라서 원고 김태호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 서주영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32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양육자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치가 탁 소리를 내며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무게가, 석 달의 고통이, 모든 두려움과 싸움이 한꺼번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석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태호는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너편에서 서주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세영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태호는 서주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끝났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오빠. 그녀는 붉은 눈으로 태호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서준이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태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무언가 끝났고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민석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아들을 지켰습니다. 서준이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서준아, 아빠야. 오늘 일찍 마칠 수 있어. 왜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같이 외식하자.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30분 후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태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하자 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이는 차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판 결과 나왔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겼어. 서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아빠랑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앞으로도 쭉.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호는 차를 세우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서준이는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작고 따뜻한 식당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돈가스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는 안 와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안 올 거야.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많이 힘들어 하셔. 시간이 필요해.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태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야. 아빠는 화나지 않아요. 화났었어. 많이. 태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준이는 잠들었습니다. 태호는 아들을 업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가볍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맞는 무게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무게였습니다.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서준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선택해줘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준이의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자전거 배우던 날, 바닷가 여행,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법원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준이가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세영이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 화장품, 책, 소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는 이상하게 덤덤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일이었습니다. 박스를 세영이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서류상의 절차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태호와 서준이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트리를 장식하고 영화를 보고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빠,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여행 갈까?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네가 가고 싶은 곳. 바다, 산, 놀이공원, 바다요.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여름에 부산 가요. 그래, 약속할게. 이혼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최종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12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해 첫날, 태호는 서준이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정자동 근처 작은 언덕에 올라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그래. 힘든 일이 와도. 서준이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손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몇 주 후 태호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주영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께 재판 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서준이는 행운아예요. 제 딸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박미란. 태호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미란 씨께 당신의 용기가 제 아들을 지켰습니다. 딸분도 좋은 엄마와 함께 있으니 행복할 겁니다. 서로 힘내요. 김태호.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으며 세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태호와 서준이는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배드민턴을 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학교에서 일기를 써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태호는 허락을 받고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태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슬플 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아빠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태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잘 썼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진심을 담았으니까. 그날 밤, 태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헌신이고, 가족이 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상이며,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호는 서준이의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난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던 그때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그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아버지로서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고 벚꽃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약속이 아닌 일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으며 내일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